1990년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북한 노동당의 지부가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학계, 문화계, 북한이 장악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네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한 난파 공작권이 지금 살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북한이 설계한 대한민국 내부 해체 프로젝트의 실제 작동 원리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르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는지 그 전 과정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1990년 당시의 세계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됩니다. 독일은 통일됐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씩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보면 북한은 사면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기댈 수 있는 동맹이 하나씩 사라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체제가 흔들릴수록 북한의 대남 공작은 더 공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꽉 막힌 성이 함락 직전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처럼 북한은 외부 환경이 나빠질수록 내부 공작에 더 집중했어요. 북한은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선언합니다. 6년 안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공개선언이었어요. 말은 쉽죠. 근데 북한은 그 말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그냥 선언이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심고 자금을 공급하는 실제 공작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때마침 대한민국 내부도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반독재 열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고 주사파 운동권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들, 노동운동 전력자들, 사회 각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람들.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적진을 함락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성문 안에 네 사람을 먼저 심어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김동식이었어요. 1990년 5월 26일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침투합니다. 당시 나이 28세. 첫 번째 임무는 이미 남한에 파견된 공작원, 이른바 북산을 찾아서 북한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산이라는 인물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불리는 이선실 사건의 대우였습니다. 전설의 할머니 간첩 이선실의 핵심 연결고리,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28살에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차 난파에는 두 번째 임무가 있었어요. 더 중요하고 더 장기적인 임무였어요.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주사파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서 관천방을 만들어라. 관천방, 지하 간천방입니다. 그 안에는 노동운동하던 사람도 있었고 서울대 출신들도 있었어요. 단순히 한두 명 포섭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각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설계해서 심어놓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144일 동안 활동하다가 10월 17일 강화도를 통해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난파가 진행되던 와중에 북한 본부에서 황당한 지령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남조선에 가서 김정일 지도자 동지께서 배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서울을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잠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김정일이 직접 남한에 몰래 왔다 갔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파 운동권에서 우리 지도자가 직접 서울까지 다녀갔는데 남한 당국이 못 잡는구나. 정말 대단한 지도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황당한 짓이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실제로 먹혔다는 겁니다. 당시 주사파 운동권에서 이 소문이 퍼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정일뿐 아니라 김일성도 왔다 갔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이게 김동식 씨에게는 일종의 각성 계기가 됩니다. 이 지령을 옆에서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것들 솔방울로 연기 폭탄 만들었다, 뗏목 타고 압록강 건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너무나도 거짓말인데 이걸 천연스럽게 진짜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교육받았던 것도 다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작권이 체제의 균열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균열은 아직 탈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에서의 성공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작이 단순히 개인이 혼자 숨어서 활동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신분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양 방송이었습니다.
단파육 400kHz, 중파 657. 사전에 약속한 문구를 북한 방송이 송출하면 남한에서 그걸 라디오로 직접 들으면서 아,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이구나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평양에 사는 누가 서울에 사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정에 의해서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암호였던 겁니다. 마치 신문에 숨겨진 암신호처럼 생각해보세요. 스파이 인증 방법이 라디오 광고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파 라디오는 전 세계 모든 스파이들이 다 씁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거든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단파 라디오를 쓰면 간첩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이 통신 방식은 북한과의 연결 수단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포섭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섭 대상은 황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서 노동운동 스트라이크, 사북항쟁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에요.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치열했던 그 항쟁의 주역. 북한이 왜 이 사람을 골랐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영웅이라는 상징성, 운동권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분노, 포섭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선실은 황 씨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김동식 공작조에게 넘겨줬어요. 이선실이 직접 포섭한 게 아니라 연락 경로만 제공한 거였습니다. 실제 포섭 주체는 김동식 조였던 거죠. 이선실을 앞세워서 황 씨 집까지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공작 조장이 직접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북에서 파견된 노동당 연락 대표다. 황 선생이 사북항쟁을 영웅적으로 주도하며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실을 알고 있다. 김일성 주석님의 지시를 받아왔다. 북한과 협력해서 조국 통일 혁명운동을 함께하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걸 그냥 던진 거예요. 대담하죠? 황 씨의 첫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당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평양방송으로 약속 문구를 내보냈고 황 씨가 직접 단파 라디오로 그걸 확인합니다. 그럼 북한과 내가 손을 잡고 협력하겠다. 합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핵심입니다. 노동당 입당식을 진행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동네 공원이나 조용한 야산에서 조용히 앉아서 오늘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동지가 영도하는 영광스러운 노동당의 당원이 됐다. 위임을 받아서 입당을 시킨다. 그리고 연계 대호와 번호가 부여됩니다. 대호, 대둔산, 번호 11호. 이걸로 황 씨는 북한 노동당에 공식 등록됩니다. 북한에 보고할 때 대둔산 11호를 줬다고 하면 평양에서는 대둔산 11호 하면 황 씨가 바로 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섭이 아닙니다. 대호, 번호, 입당 절차, 평양 본부 등록 시스템. 이건 완전한 조직이에요. 두세 명이 숨어서 활동하는 간첩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 위에 북한 노동당의 지부를 실제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1992년에 드러날 때까지 대한민국 언론도 안기부도 그 규모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지금 이 증언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가 지금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섭이 성공한 뒤 본부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옵니다. 황 씨를 대동해서 북한으로 복귀하라. 원래 계획에는 없던 짓이었습니다. 황 씨를 북한으로 데려갈 계획은 처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부가 공작 성과를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황 씨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허락만 된다면 한번 직접 가보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운동권 내에서 북한을 실제로 다녀오는 것은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운동권 안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공원에서 조용히 입당한 것과 실제 평양 노동당 본거지에 가서 정식으로 대접받으며 입당식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반잠수함을 타고 북으로 갑니다. 북한에서의 대우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들어보세요. 해주에 도착해서 아침을 먹고 평양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거리가 한이 300km. 그런데 육로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헬기가 떴습니다. 김일성이 탔던 사적 헬기였어요. 장관급 대우. 노동당 깃발 걸어놓고 중앙당 부장이 직접 나와서 진행하는 정식 입당식, 당원증 수여, 사상교육, 주체사상탑, 개선문, 평양학생 송공전까지 평양의 주요 관광지를 일주일 동안 전부 돌았습니다. 여기서 황 씨의 반응이 인상적이에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갔을 때 북한 공작원들은 원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조용히 꽃 놓고 빨리 빠집니다. 그런데 황 씨가 갑자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수령님 만세.
주변에 있던 평양 시민들이 전부 쳐다봤다고 합니다. 황당해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북한 주민들은 행사 때 시키니까 만세를 하는 거지 길 가다가 동상 앞에서 자발적으로 만세를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거든요. 오히려 뭐 저 사람은 하는 눈빛으로 봐요. 남한에서 온 운동권 인사가 정작 북한 주민보다 더 열성적이었다는 것. 이게 이 공작의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직접 가본 사람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포로가 되거든요. 귀환할 때 북한이 챙겨준 것들을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권총과 실탄. 당시 일화 500만엔, 지금 돈으로 약 5천만 원 상당. 신형 무전기, 난수표, 그리고 자살용 독약 앰플.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잡히면 스스로 죽으라는 거예요. 심리적 포로화와 경제적 지원, 거기에 탈출 불가능한 구조까지 설계해 놓은 겁니다. 이 시기 87년부터 92년 사이에 김동식 씨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10개의 공작조가 대한민국에 침투했습니다. 공작조 하나가 간천망 2개씩만 심어도 20개예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을 수 있어요. 92년에 평양에 있던 김동식 씨에게 선물이 내려옵니다. 나폴레옹 콘약 세트에 귤 한 박스. 이유가 뭔지 들었더니 김일성이 사회문화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5년 사이에 한 대남 공작 성과가 과거 5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선물을 내렸다고. 승승장구였습니다. 20대의 공화국 영웅 칭호, 난파 작전 성공, 지하당 조직 완료. 그런데 1992년 10월 대한민국에서 화들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중부지역당 사건. 북한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노동당의 남한 지부를 만들었고 그 당의 이름이 중부지역당이라는 사실이 안기부에 의해 드러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예요. 바로 그 황 씨가 안기부에 자백한 겁니다. 잡혔던 거죠. 그리고 황 씨의 직책이 공개됩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 씨가 직접 포섭한 인원만 95명이었고 안기부가 이 사건으로 적발한 전체 규모는 400명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조직 체계가 있고 지령 라인이 있고 자금 공급 경로가 있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는 지하 정당의 규모입니다. 그것도 평양에 본부를 두고 직접 지령을 받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닙니다. 목표 분야예요. 김일성이 그린 그림이 뭐였냐면 법조계, 정치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를 장악하라는 거였습니다. 기성세대 한두 명을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래의 각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심어서 키워나가는 구조. 사북항쟁 노동운동가를 포섭했을 때 북한이 원했던 건 그 탄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연결할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법조계로, 언론계로, 학계로 뻗어나갈 인맥의 시작점.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단기 공작이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를 보고 설계한 겁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자라서 각계 요직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이선실이 80년에 남한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운동권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며 관계를 쌓은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단기 침투가 아니라 장기 생장 전략이었습니다. 남도당 사건 이후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아 활동한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 그게 중부지역당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스 화면에 이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공작 지도책, 김동식, 난파 당시 사용하던 가명이 그대로 공개된 거예요. 황 씨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김동식 씨의 얼굴, 배경, 프로필이 전부 털어진 겁니다. 공작권으로서의 신분이 노출됐다. 이건 사실상 공작권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포섭해서 키운 사람의 자백으로 인해서,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황 씨가 왜 자백했을까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수령님 만세를 외치던 그 사람이 정작 잡히고 나서는 전부 털어놨어요. 이게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북한의 공작이 심어놓은 심리적 포로화가 실제 체포와 신문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낼 수 없었겠죠. 1995년 8월 29일 김동식 씨는 2차 난파를 자원합니다. 이번엔 조언이 아니라 조장으로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충성심을 다시 증명해야 했어요. 후배 박광남과 함께 들어옵니다. 사경내기에서 둘 쭉술 내기를 했던 잘 따르던 아우, 두 사람이 한 조였어요. 임무는 남한에 잠복 중인 대남공작원 봉화를 찾아서 북한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이미 우리 정보기관에 투항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김동식 조를 유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9월 30일 봉화가 있다는 절에 갔더니 없었어요. 북한 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지령이 내려옵니다. 정각사에 있을 거다. 가봐라. 찝찝한 거예요. 이미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목숨 걸고 왔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두 번째엔 산 뒤에 숨겨뒀던 총을 챙겨서 갔습니다. 충남 부여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박광남은 거기서 사망합니다. 김동식 씨는 총상을 입고 체포됩니다. 체포되기 직전 산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박광남을 먼저 앞세웠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경찰들을 혼자 막으면서 산을 올라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살아서 가라. 내가 조장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고 커버할 테니까. 그리고 덧붙였어요. 만약에 너랑 나랑 둘이 살아서 올라가면 중앙당 그놈들 다 죽여버리자. 총격전이 벌어지는 순간 이미 알아챈 겁니다. 본부 쪽에서 정보를 흘린 거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공작권의 목숨보다 본부의 체면이 먼저였던 겁니다. 이게 그 나라가 자기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3일 뒤 경찰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박광남의 얼굴이었어요. 김동식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나서 사진을 직접 뽑아왔을 때야 알아챘어요. 맞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을 그냥 막 소리 내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많이 나요. 같이 살았으면 참 재밌게, 참 좋게 살았을 텐데 북파공작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북한에 파견됐던 우리 공작원들 13영명이 양성되고 파견됐습니다. 그 가운데 726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726개의 위패가 어느 시설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위패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숫자로 들을 때와 실제로 줄지어 늘어선 위패를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실내 체육관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라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8살, 19살, 20살의 나이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복을 입고 공식적으로 복무할 수도 없었고 다쳐도 국가를 위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으며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었어요. 죽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김동식 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그 아들 중 큰아들이 군대를 자원해서 최전방 GOP를 갔다고 해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향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이 한마디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묵직하게 남는 말이에요. 오늘 증언한 김동식 씨가 직접 실행한 일들, 이게 북한 공작의 실체입니다. 추상적인 종북이나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대호, 번호, 입당 절차, 본부 등록, 심리적 포로화, 경제적 지원, 자살 앰플, 장기 인적 설계. 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종북이라는 말이 정치 무기처럼 쓰이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공작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보다 그 단어를 누구한테 던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공작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 낙인을 찍는 것과 구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6명의 이름을 이 나라가 언제 제대로 불러줄 건지. 그게 진짜 안보 담론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